네, 다시 만난 세계. 지난주에는 저희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특별 인터뷰 때문에 불가피하게 다시 만난 세계 한 주 쉬어갔는데요. 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 이준석 전 대표와의 이제는 말한다 시리즈는 이번 주부터는 금요일로 옮겨서 매주 금요일에 방송이 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도 이준석 전 대표가 나올 예정이니까요. 함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매주 화요일에는 다시 만난 세계가 진행이 됩니다. 그 코너 지킴이죠. 구정은 국제뉴스 전문기자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미국의 정치와 법에 대한 칼럼을 쓰고 계신 분인데요. 한국 및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유정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네, 오늘 이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한미 얘기니까 갑자기 도감청이 너무 불거져가지고 모든 시선이 여기에 가 있긴 한데 근데 이걸 사실 저희가 어떻게 뭘 할 방법은 없고 오늘 저희가 집중한 건 도감청이 아니라 트럼프입니다. 미국 역사상 처음이라면서요. 전직 대통령이 형사 기소되는 경우가? 지난 4일이죠. 네. 형사 기소됐고 뭐 체포도 됐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전 현직 대통령이 기소된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좀 경험 많은데 그러니까. 네. 네. 혐의가 34건의 기업 문서 조작. 34건이에요, 혐의가? 근데 문서 조작은 사실 그렇게 중범죄라고 보기는 힘든 원래는 경범죄로 처리될 수도 있는 건데 이 트럼프는 뭐 1급 기업 문서 조작 그래서 중범죄 혐의고 만약에 유죄 판결이 나오면은 징역형까지도 가능하긴 합니다. 근데 이게 발단이 한 여성 영화 배우가 트럼프와 불륜관계를 맺었다 이렇게 폭로한 거였어요. 근데 그 불륜관계 맺었다고 한 거는 근데 2007년인데 문제는 이 폭로가 2016년에 미국 대선을 앞두고 나왔고 그래서 트럼프 쪽에서 개인 변호사를 통해서 13만 달러? 한 1억 수천만 원 정도 한마디로 입막음용으로 돈을 건넨 건데 뭐 돈을 건넨 것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트럼프는 대선 후보였고 대통령을 지냈죠. 그래서 이것은 유권자들에게 아주 중대한 자신에게 불리한 정보를 속인 행위고 그래서 입막음용으로 돈 건넨 거를 속이기 위해서 이게 변호사 수임료인 척 그래서 트럼프 회사에 이제 문서들을 조작을 했다는 건데 그것도 검찰 공소장을 보면은 이런 사건이 한두 건도 아니었고요. 여러 건의 그런 이제 그 입막음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대권 도전에 유리하도록 이제 지금 자금을 지급을 하고서 이 정보를 속였고 그렇다면 이거는 연방 그 선거자금법 위반이 될 수 있대요. 그래서 이 돈을 중간에서 전달해준 개인 변호사는 이미 뭐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검찰에서는 그 돈의 용도를 숨긴 트럼프도 그 사건에 연루된 거고 거기다 기업 문서 조작까지 겹쳤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트럼프 쪽에서는 뭐 모든 혐의에 대해서 무죄다, 뭐 해명할 일 아무것도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트럼프 변호인단 쪽에서는 이거는 정치적인 기소다, 무리하게 법을 적용한 거다. 우리 많이 보던 정치 탄압이다, 뭐 이런 거죠. 근데 저 일단 궁금한 게 2016년에 불거진 문제라면서요. 근데 왜 이제 와서 이게 궁금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통령은 내란 및 외환의 어떤 죄가 아니면 재임 중에는 형사 소추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혹시 이것 때문인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왜 그런 겁니까? 미국도 혹시 그런 게 있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건 아니고. 미국은 뭐 헌법에 대통령의 형사 불소추 특권 같은 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리고 뭐 연방 법무부에서는 대통령은 이 직무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재직 중 형사소추는 안 된다는 입장을 연방 법무부는 가지고 있지만 뭐 그게 연방 대법원 판례 등으로 확립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 기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뉴욕주 검찰에도 조사를 했는데 뉴욕주 검찰에서는 이거를 뭐 좀비 사건이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이게 결론이 안 나고 여러 가지로 불분명한 부분들이나 입증의 어려움 등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끌었고 사실 지금 이 사건을 기소한 엘빈 브래그 지검장 같은 경우는 작년 선거에서 당선돼서 올해 1월에 취임한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임자 시절에는 끝을 내지 못했던 사건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보면 골프도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 못한다 이런 거 그런 거 없나요? 되게 오래된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 오래된 사건인데 아마 공소시효는 지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그 불륜관계를 맺은 것이 2007년인 거고 폭로가 된 것은 2016년인 거고 그다음에 돈을 건넨 과정은 대통령 재임 중에 계속 이루어졌어요. 이 사건의 조작이 있었고 그다음에 핵심은 돈을 건넨 거니까. 네, 건네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 서류를 조작을 한 건데 이 과정들은 오래되지 않았고 또 그 과정에서 지금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미국은
우리와 다른 사법 시스템을 갖고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선출직 판검사들이 있다는 거. 그렇죠. 그다음에 그 대배심 제도라는 게 있어서 뭐 배심원 평결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유무죄 판단하는 예, 거. 근데 기소 과정조차도 이 검사장이 배심원들을 소집을 해서 한마디로 검찰이 우리 뭐 기소 독점권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시민들에게 의견을 물을 수가 있는 거예요. 기소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근데 그 전에 이제 선거로 뽑혔던 검사장도 이 뉴욕의 검사장이 트럼프 회사가 있는 그 민주당에서 후보로 내서서 단군데 사람이긴 했는데 그 사람이 대배심까지 소집을 해놓고도 기소를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작년 1월에 취임한 거죠. 이 브레그 검사장이. 예. 근데 검사장이 당적을 가져요? 예, 네. 그렇습니다. 어. 이분은 선출직. 뭐 선출직이기도 선출직이다 보니까 예. 그래서 그러면 정치 탄압이 이주장에는 그- 민주당입니까 혹시? 하고요. 예, 민주당입니다. 아 그래서 민주당 지검장이 나를 하니까 이거니까 정치 탄압이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까? 트럼프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주당 지검장이 그 전에도 민주당 지검장이었는데 그때는 이제 대배심 소집해놓고 기소는 안 했고 그런데 이제 검사장이 바뀌면서 기소를 하겠다라고 결론을 감행을 이 절차를 밟겠다라고 했던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뭐 예를 들면 그 검사 당시에 다른 검사들은 뭐 기소는 무리다 이래서 뭐 뛰쳐나간 검사도 있었고 한데 어쨌든 검사장은 그렇게 판단을 했고 그 다음에 대배심에서 3월 30일에 기소를 해야겠다라고 결정을 한 거고 그다음에 검찰은 그에 따라서 4월 4일에 공식으로 기소하는 절차를 밟은 겁니다. 그러니까 외신 기사 보니까 트럼프는 출석해서 노만 계속 외쳤다고 하던데 보니까. 예. 근데 또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뭐 출석해서 이건 뭘 국회 난입 사태 때문인 거죠? 건이 다른 거죠? 뭐 지금 법정에 출석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마이크 펜스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아시다시피 미국 대선 간접 선거잖아요. 이 선거인단을 뽑고 유권자들은 그다음에 선거인단이 의회에서 투표를 하고 개표를 하는데 이 과정을 부통령이 상원의 의장을 맡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이 선거인단의 투표 결과를 개표하는 이 전체 과정을 감시하는 게 관리하는 게 부통령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바이든 대통령 당선됐던 그 대선 때 이제 트럼프는 부통령한테 펜스 부통령한테 이 과정을 미뤄달라. 이렇게 개표 결과를 선언하는 거 뭐 이렇게 뭐 압박을 했다고 하는데 펜스 쪽의 주장으로는 그래서 나는 거부했다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그러고 나서 의사당 난입 사태가 벌어졌고 의사당 폭동이었죠 거의. 근데 그 과정을 이제 특별검사가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증인은 펜스 부통령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 네네. 근데 연방 대법원에서 이거는 대법원이 아니라 연방 이제 워싱턴 지방법원에서 펜스가 나와서 증언을 하는 게 맞다 특검 앞에서 그리고 펜스도 그 결정을 따르겠다 즉 증언을 하겠다라고. 근데 이건 그러니까 건이 다른 건데도 이게 상호 연관돼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별개의 사법 리스크입니다. 네, 이번에 기소된 것은 그렇죠. 뉴욕주 사건이고 그렇죠. 이 연방의회 난입 사건이나 선거 개입 사건은 연방법 위반 사건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것은 이제 별개의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론 환경에는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좀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 부분이.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트럼프 전현직 대통령 기소도 처음이지만 전직 부통령이 당시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법정 출석해서 증언한 것도 형사 처음이고요. 수사에 법정은 아니고 이제 형사 수사에서 소환에 응한 전례가 없는데 지금 뭐 펜스 쪽에서는 사실 펜스가 공화당의 뭐 차기 대권 후보로 나오려고 한다라는 얘기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와 한마디로 손절각 아니냐 뭐 이런 관측도 그러니까요. 있는데 사실 펜스 쪽에서는 증언을 하기로 한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직 부통령으로서 이제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부통령 취임하면서 맹세를 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옹호하기 위한 거다라고 이제 부각을 시키고 있는데 트럼프 쪽에서 펜스 증언을 막으려고 애를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에 응하는 것 자체가 상권 분립에 위배된다라는 주장에서부터 행정부를 이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트럼프 쪽에서는 뭐 그 여러 증언들을 막으려고 애를 썼는데 펜스가 그거를 거부한 거고 결국 트럼프 색깔을 빼고 갈라서기 위한 게 아니냐. 사실 펜스는 뭐 극보수 강경파이긴 하지만 트럼프하고 색깔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어쨌건 증언을 하겠다고 한 상황이죠. 일단 좀 마무리해서 아무튼 성추문 입막음을 하려고 회사 좀 빼서 주고 그게 뭐냐면 다른 걸 쓴 것처럼 이제 문서를 조작한 혐의 이거잖아요. 유죄 나오는 거 아닙니까? 변호사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있어요? 검찰에서 기소를 주저한 사안에서도 그럼 무죄가 나올 수도 가능성도 남아 있다는 겁니까?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배심 특히나 이제 미국에서는 배심 재판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배심원을 어떻게 설득하느냐의 이슈가 있고 어떤 점이 지금 쟁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업 문서를 조작을 했는데 그 용도가 이제 뭐였냐라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실제로 이 사람에 대해서 법률 자문 보수를 줬냐 아니면은 그 용도가 민마금 돈이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이제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이고 아까 이제 구정원 기자가 선거법 위반 가능성까지 언급을 하셨는데 네. 실제로 예전에도 이제 이런 식의 임마금 돈을 준 사건에서 이제 정치인들이 하는 변명이 뭐냐면 이거는 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게 아니고 이것은 나의 뭐 가족들의 명예나 내가 불륜을 했다는 게 가족들에게 알려지는 게 싫어서 지급을 한 것이지 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지급을 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고 그러면은 결국 지금 뉴욕주의 공소사실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이런 기업 문서 조작까지 했다는 것인데 그 목적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무죄다. 이런 식의 논변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재판 과정에서 치열하게 다퉈야 될 문제입니다. 근데 유무죄 판결이 나오느냐 어떻게 나오느냐도 중요하지만 언제 나오느냐가 오히려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대선이 있기 때문에. 선고 날짜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검찰이 대략적인 스케줄을 밝힌 거를 보면 일단 내년 1월까지는 사건이 마무리되기를 바란다. 내년 1월이면 대선 구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봐야죠. 이제 양당의 뭐 코커스 프라이머리 하는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공화당 후보가 되는 것조차도 막기 위해서 1월에는 나와야 된다. 네, 트럼프 쪽은 아무래도 더 미뤄지길 바랄 거고. 근데 검찰이 제시한 스케줄을 보면은 뭐 이번 주 안에 아마 뭐 오늘 내일쯤 될 것 같은데 이제 대배심의 회의록이라든가 그동안의 그 증인 진술 기록 같은 자료들을 이제 트럼프 변호인단에 제공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 6월 10일쯤에 또 다른 뭐 증인 자료라든가 경찰 문서 등등 두 번째로 변호인들한테 제공하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자료 제공하는 게 있고 아마 8월 8일쯤이 될 거라고 하는데 이제 법원에 이제 이번에는 변호인단 쪽에서 관련된 서류들을 제출할 텐데 그때 아마도 이것은 뭐 기소를 기각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든가 아니면 뭐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혐의를 경범죄로 하향 조정해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주장들을 하겠죠. 그런 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이고 그럼 그거에 대해서 검사들이 이 트럼프 쪽에 주장한 거에 대해서 반대로 이렇게 반박하는 또 그런 답변을 제시하게 되고 그래서 12월 초에 아마 판사가 그 향후의 재판 일정을 밝히게 될 텐데 지금 그 이후부터의 일정은 사실 확정된 건 아닌데 아무튼 검찰의 뜻은 내년 초까지는 좀 결론이 판결이 나왔으면 나와야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변호사님은 뉴욕주 변호사이시기도 하니까 잘하실 거 아닙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일단 트럼프는 굉장히 옛날부터도 민사건 형사건 간에 소송이 걸리면 좀 지연 작전을 쓰는 걸로 유명했거든요. 아, 그래요? 다른 건에서도? 다른 건에서도 그 트럼프는 굉장히 유명했고 이 건에서도 이게 빨리 재판에 유죄 판결이 나오는 게 결코 본인에게 유리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검찰에서는 이제 구정원 기자 말씀하신 대로 내년 1월에 재판을 하자는 것이고 트럼프 측에서는 이건 뭐 여러 가지 증거 조사라든지 할 게 많기 때문에 내년 봄 이후로 빨라도 내년 봄 이후에나 재판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최대한 지연 작전을 쓸 걸로 예상을 다들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면 약간 제가 극단적인 가정 상황을 드리고 한번 질문을 해버리면 1심 판결에서 유죄가 나서 만약에 이제 그 저기 감방에 갔다고 쳐요. 근데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사상 초유의 일이고 전직 대통령 기소 자체도 사상 초유의 일인데 쉽게 옥중 당선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나와서 대통령직을 수행합니까?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누구도 답을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마 법적으로 뭔가가 정해져 있지는 않은 것 같고 사실 이게 징역형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사실 이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아요. 제가 너무 그 임의로 가정을 했나요? 네, 특히나 이건 뭐 뉴욕 주 사건이기 때문에 뭐 연방하고는 이제 관할이 달라서. 오, 그렇다. 인신 구속까지는 아마 안 갈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시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되고 나서 오히려 트럼프 지지율은 더 올라갔다면서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 지지율이라는 게 계속해서 뭐 이제 결국은 그러면 공화당에서 그래도 트럼프는 굳건한 지지층이 있으니까 이런 사건이 있건 말건 간에 오히려 지지층을 더 결집한다든가 그래서 결국 또 대통령 후보가 되고 대통령 당선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공화당의 유력 정치인들 상원 의원들은 미국 언론들 보도를 보면은
제발 좀 그만 나서줬으면 좋겠다 트럼프가. 그러겠죠, 실제로 당연히. 네. 그 작년 그 주간 선거에서 트럼프 쪽에서 이제 대놓고 밀었던 자금 대주고 밀었던 주지사라든가 상원의 후보들 다 떨어졌거든요. 한 명 빼놓고 뭐 7명의 지원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뭐 그다음에 그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제 트럼프라는 사람은 사실 원래는 아웃사이더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양당 정치, 양당 중심의 정치가 해체되는 과정, 그 좀 과거랑 다른 이런 국면은 전 세계 어디서나 마찬가지긴 해요. 아웃사이더들의 부상도 뭐 오랫동안 계속 여러 나라에서 이루어졌던 거고, 사실 뭐 한국도 그렇고, 그리고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도 그렇고, 반대로 그걸 또 독일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기존 양당, 중도 좌우파가 대연정 같은 방식으로 하고 이렇게 나라마다 대처 방안이 다른데 미국 같은 경우는 트럼프라는 사람이 나서고 그 이후에 집권을 하고 이 모든 과정에서 이 정치적인 분열 같은 게 너무 심해졌고 결국은 현직 대통령이 대선 결과를 부정하는 민주주의 위기까지 맞닥뜨렸고 공화당 내부에서 보면은 이 트럼프와 얼마나 친하냐 한마디로 트럼프 충성도를 가지고 공화당 내부에서 이제 뭐 공천이 갈린다든가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정통 공화당 이제 정치인들은 굉장히 싫어하지만 어쩔 수 없이 끌려간 측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또다시 이제 트럼프가 어떤 후보로 나오게 되거나 아니면 최소한 킹메이커 역할 이런 거를 하게 되면은 모든 구도가 흔들리고 공화당이 생각하는 의제 가치가 경제 문제라든가 뭐 인플레 문제라든가 바이든을 공격할 건수들이 많이 있는데 오히려 트럼프한테로 모든 시선이 쏠리고 이거를 공화당에서는 굉장히 경계를 하죠. 근데 변호사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공화당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트럼프가? 예, 저는 뭐 트럼프가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게 뭐냐면 이제 고정 이른바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는 데다가 정치 탄압 프레임이 먹힌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까? 뭐 기본적으로 이 대통령 후보가 되려면은 굉장한 지명도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 공화당 내부에서 트럼프만한 전국적인 지명도를 가진 인물이 없고요. 뭐 그 플로리다 주지사 론 드산티스 정도 빼고는 뭐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두 자릿수 지지율이 나오는 사람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기본적으로 그리고 자기의 고정 지지층, 예. 뭐 여러 가지 정치 탄압 프레임이라든지 예. 공화당 지지층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 면에서는 뭐 트럼프를 따라올 만한 인물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공화당원들은 왜 이렇게 트럼프를 좋아하는 거예요? 뭐 일단 그 사람의 캐릭터 자체가 네. 기존 정치권에 대한 어떤 비판, 그러니까 염증 이런 거를 해소해주는 사이다. 해소해주는 사이다 같은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방송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어떤 프레임을 짜고 단순한 구호로 사람들의 지지층을 동원하는데 굉장히 능숙한 사람이고요. 네. 그다음에 기존 공화당에서도 당연히 트럼프를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결국 대선을 승리할 수 있다면 그 사람들은 지지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면 공화당의 주류가 예. 트럼프만 안 된다고 해서 연합을 해가지고 예. 반 트럼프 전선을 펴가지고 한 사람한테 몰아준다든지 이런 것도 얼마든지 강구해 볼 수 있는데 이건 너무 소설 같은 얘기인 거예요? 뭐 2016년에 시도하려고 했지만 잘 안 됐죠. 그게 지명도 문제도.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전체가 다 트럼프를 지지한다기보다 일단 말씀하신 대로 대안이 없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이 너무 정책이라든가 의제라든가 모든 이슈 면에서 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한마디로 백인들이 다수인 그런 극단적인 성향의 쪽으로 많이 끌려간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그게 그래서 작년 중간 선거에서 이제 바이든과 민주당이 참패할 걸로 당초 예상됐다가 이제 뭐 결국은 선전을 했던 이유가 뭐 연방 대법원의 그 낙태권 관련한 좀 무리한 판결 이런 것들 영향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양날의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라는 사람의 확고한 지지층이 있는가 하면 그들 때문에 너무 오른쪽으로 끌려가는 것도 있는데, 지금 공화당에서 보면은 너무 후보군이 한마디로 뭐 펜스 같은 사람은 뭐 나와도 당선될지 알 수도 없는 거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트럼프 말고는 대체로 다들 좀 진짜 인지도가 낮은 게 지금 대선 후보로 내년에 출마를 하겠다 당내 경선에 이렇게 말한 사람들, 선언한 사람들 한 두세 명이 있긴 한데 그 사람들이 예전에 트럼프 정부 때 뭐 그 유엔 대사 지냈던 뭐 니키 헤일리라든가 그다음에 뭐 아칸소 주지사 지낸 사람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뭐 기업인 뭐 이런 사람 정도고,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제일 거론이 많이 되는 사람이 말씀하신 드산티스, 그 플로리다 주지사인데, 드산티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성향 면에서는 여러 가지 뭐 코로나 방역이라든가 이민자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정치 의제에서는
사실 트럼프랑 똑같아요. 근데 아, 다만, 그래요? 예, 근데 이제 다만 이 사람이 예일대와 하버드 로스쿨을 나와갖고 뭐 그 미국 언론들 표현을 보면은 뇌가 있는 트럼프다. 뭐 이런 표현도 나오던데, 예, 근데 이 사람의 이점이라면은 젊다는 거, 78년생, 지금 44살입니다. 오, 그리고 78년생. 예, 그리고 일단 플로리다 주지사라는 거. 이제 선거인단 숫자가 주마다 다른데 그 옛날에 부시 당선될 때 그 예, 피를 졌던 데가 거기 아닌가요? 플로리다는 이제 뭐 캘리포니아, 텍사스에 이어서 세 번째로 간 거 뉴욕주랑 똑같아요. 이제 그것이 이제 큰 주라는 거. 이제 드산티스 주지사한테는 굉장히 이점이 될 수는 있겠죠. 근데 그동안에 이 드산티스라는 사람은 트럼프 키즈처럼 계속 자리매김을 했었어요. 트럼프 시절에 계속해서 트럼프에게 충성하는 리틀 트럼프 같은 그런 걸로 이미지를 굳혔는데 이제 작년부터 이 트럼프가 기소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막 이렇게 나오고 하니까 그때부터 이 사람이 약간 조금 트럼프에 대해서 말을 안 한 시간이 있었어요. 지지를 안 하는, 편 안 들어주는. 손절각으로 가는 예, 겁니까? 예,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트럼프 쪽에서 왜 아무 말 안 하느냐, 드산티스 왜 이렇게 비겁하게 아무 말 안 하냐.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또 다시 이 사람이 고민을 하다가 그러니까 좀 이 사람이 그러니까 간을 보는 거죠. 그랬다가 다시 또 그 트럼프를 옹호를 하면서 뭐 트럼프를 인도해달라고 요구를 해도 내주지 않겠다는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막 그랬는데 조만간 이 사람은 출마를 하려면 당내 후보 경선에 나서겠다고 출마 선언을 해야 해요. 그 시기가 언제냐. 그래서 이른 시일 내에 할 거다라고 예상이 됐는데 지금 트럼프가 기소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제 트럼프와 하나로 묶이기를 바라지는 않을 거고 이제 그렇지만 또 트럼프 지지자들을 자기가 끌고 안고 가야 될 거고 그래서 아마 어느 시점에 손절할지를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자 그럼 트럼프가 공화당 후보가 된다고 가정하고 그걸 바이든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변호사님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바이든 쪽에서는 트럼프가 나오는 게 제일 낫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게 예. 바이든과 민주당 쪽에서는 결국 제일 승산이 높은 구도는 바이든 트럼프 재대결 구도거든요. 오호,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고정층은 있지만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중도 확장력은 없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예. 그리고 실제로 트럼프가 힐러리 클린턴한테 간선제 때문에 승리를 하긴 했지만 그때도 전국 투표에서는 300만 표를 졌고 바이든한테는 700만 표를 졌거든요. 그리고 바이든이랑 트럼프는 결국 다 고령 70대 80대의 백인 남성 기득권층이기 때문에 민주당 측에서는 어떤 트럼프의 증오 선동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가장 먹히지 않을 후보가 바이든인 거죠. 예를 들면은 민주당에서 뭐 여성이라든지 예. 성소수자라든지 이런 소수성을 가진 후보를 내세웠을 때는 이게 굉장히 그런 진영 대결로 더 극단적으로 가고 트럼프 쪽이 더 이 추동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바이든은 전혀 그런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대선 후보 토론을 할 때도 트럼프가 계속 바이든한테 말을 끌으니까 바이든이 Will you shut up, man? 좀 닥쳐라라고 얘기를 해도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해도 어떤 이슈가 되거나 욕을 먹지 않을 후보이기 때문에 민주당 쪽에서는 뭐 트럼프와 바이든의 재대결이 가장 승산이 높을 거라고 보고 있을 그럼 겁니다. 진짜 그 뉴욕주 검사장이 민주당 당원인데 혹시 이런 걸 고려해서 혹시 기소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고요. 그러니까 일단 농담이고. 일단 검찰 정치에 너무 익숙해지신 거 아니에요? 그런가요? 근데 그 자리를 찾아보니까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1942년 이후로 그 자리는 계속 민주당원이 차지를 했어요. 와, 지금까지요? 예. 근데 그 사이에 이야. 뭐 공화당 주지사든 뉴욕시장이든 공화당과 민주당은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검사장은 그렇다고 해서 이야. 그 민주당 검사장들이 뭐 민주당 주지사나 시장이라 그래서 그 정부를 수사를 안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물론 이제 선출직이니까 검사장이라는 직위 자체가 선출직이니까 당연히 어떤 정치적 야심이나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이 거기 가는 것은 맞고 검사장을 하다가 뭐 다른 시장이나 주지사로 도전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그 이후로 그 정치적 기소다라고 단정하기는 좀 무리가 있고 또 이제 그 미국에서는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결국 대배심, 그러니까 시민으로 구성된 대배심이 최종 결정을 하는 통제 장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정치적 기소라고 하는 프레임이 100% 먹히지가 않는 거죠. 결국은 물론 검사장이 주도를 했지만 시민들이 최종 결정을 한 거거든요.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바이든과 뭐 트럼프 양자 대결 여론조사에서는 뭐 바이든이 근소하게 오이지만 또 뭐 드산티스랑 하면 오히려 바이든이 불리하다 뭐 이런 조사들이 있기는 했어요. 근데 이게
원래 바이든이 부통령을 했었고 너무 오래된 정치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출마할 때도 민주당에 역시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마땅한 후보가 없어서 결국은 그 고령의 바이든이 나왔던 거였는데 그때 원래는 이제 바이든이 너무 고령이라는 것 때문에 좀 우려가 많으니까 뭐 대통령 선거에 나가는 사람이 나는 재선을 않겠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민주당 안에서 오히려 재선을 안 할 거다라는 약간 뉘앙스를 풍기면서 오히려 바이든이 나간 것도 있었는데 나이가 지금 예, 많죠. 80이 넘었죠. 근데 이제 민주당의 지금 부통령이 그 카멀라 해리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강점이 있고 다양성 측면에서 강점이 있지만 또 그런 말씀하신 공격받을 소지가 많은 이제 마이너리티라는 게 있는데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생각보다 많이 부통령을 하는 기간에 크지를 못했고 그렇다면서요. 이제 민주당에서도 이제 대안이 별로 없는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재출마 선언을 아직은 안 했는데 뭐 측근들한테는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뭐 당연히 했다고 하고 그다음에 뭐 하겠죠. 재출마를 할 걸로 보이는데 근데 그 CNN 여론조사를 최근 나온 걸 보니까 바이든이 재선되는 거에 대해서도 사실 국민들의 지지 여론이 높지는 않아요. 뭐 한 3분의 1 정도만 지지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이제 제일 큰 문제가 아마도 나이가 될 것 같아요. 이제 나이가 될 것 같은데 바이든이 나옴으로써 참 늙고 대안 없는 기성정당 민주당의 이미지가 굳어지는 거고 이제 그래서 드산티스 같은 경우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할 거다. 트럼프와는 성향은 같아도 젊다는 걸 부각시킬 그럴 것으로 보이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공화당의 후보가 누구냐에 따라서 결국은 뭐 결정이 될 테니까. 그 바이든하고 트럼프가 붙으면 말 그대로 올드보이들의 대결도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정리하면? 예, 다시 2020년에 재대결이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유권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좌절감도 느끼고 정치 혐오를 더 부추길 가능성이 높죠. 참신함도 없고 예. 새로움도 그때 없는. 나왔던 표현대로 늙은 백인 남성들의 대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지금 뭐 워낙 이게 이제 그 어디로 튈지 모르다 보니까 검사나 판사에 대해서 위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면서요. 사실 미국이 그 의사당 폭력 사태 때 굉장히 많이 놀랐잖아요. 어떻게 그러니까. 저런 일이 벌어지나. 그러니까. 근데 그 민주주의의 본산이라고 우리가 참 알고 미국의 민주주의가 정말 강점이 많지만 사실 미국에서 정치 폭력이라는 게 드물지 않게 일어났었어요. 뭐 대통령 암살까지도 일어났던 그러니까. 나라고. 근데 그런 우려스러운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요. 예. 근데 근데 다만 뭐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예. 트럼프 지지자들이 그때 의사당 폭력 사태 때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고 그다음에 또 결국 문제가 트럼프라는 사람이 현직 대통령이었으면서도 그런 걸 부추기지 않았나 이제 그런 바로 문제. 그거죠. 예. 근데 이번에도 지금 트럼프는 이제 물러설 곳이 더 없어졌기 때문에 근데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변호사님 어떻게 이건 기우라고 보세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이게 뭐 대선에 미칠 정치적 영향 이런 것보다는 결국은 이제 민주주의 체제 자체에 미치는 영향이 제일 우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전직 대통령도 법 위에 있지 않고 범죄를 범했으면 당연히 기소가 돼서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게 맞다라는 게 원칙인데 그런 원칙론보다는 어떤 정치적 기소냐 아니냐 이게 민주당이 유리하냐 공화당이 유리하냐라는 그런 프레임으로 가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트럼프라는 인물의 특성으로 인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증오나 부정적인 의견들이 굉장히 과감하고 적나라하게 노출이 되는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가면 결국은 어떤 개별 선거에서 유불리보다 어떤 미국의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저는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저 쓸데없는 거 하나 궁금해서 저는 지금까지 제가 봐왔던 인물 중에서 트럼프만큼 슈퍼 울트라 갑에 해당되는 멘탈을 본 적이 없거든요. 저 멘탈은 일부러 저러는 척 하는 걸까요? 정말로 저런 멘탈일까요? 변호사님 어떻게 파악하세요? 그런 인물로 원래 그런 알고 사람 있습니다. 예. 이야, 우리 구정근 씨도 그렇게 파악하세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 트럼프 4년 이렇게 지켜봤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약간 쇼맨십처럼 보인 부분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뭐 리얼리티쇼 진행하고 그럴 때는 그냥 쇼로 눈길 끌기 위해서 그런 거다. 설마 사람이 저렇겠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실제로 하는 거 보면은 특히 대통령 시절에 보인 행동, 선거 국면에서보다 대통령 시절에 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뭐 통화 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상들 만났을 때 한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은.
그러니까 좀 일반적인 멘탈은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뭐 이제 그게 무슨 룰을 무시하기 하는 어떤 창조적인 행위라기보다는 진짜로 나오는 대로 얼마든지 상황을 모면하려고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얘기가 나왔었죠.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성이 남한테는 엄청 스트레스 주는데 본인은 별로 스트레스 안 받는 그런 스타일 아닙니까? 뭐 기본적인 굉장히 나르시시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죠. 오래 사시겠네요. 뭐 이미 오래 사셨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해갖고 저런 멘탈을 저는 본 적이 없어갖고 다시 만난 세계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함께 올라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